사색까지라를 팟캐스트 오늘 게스트로 효율님, 혜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9회입니다. 19회입니까? 네. 꽤 많이 했네요. 네. 19회 동안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혜원님은 이번에 세 번째 맞아요. 오셨고 효율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맞아요. 자기소개 시키면 괜찮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그럼 혜원님부터 한번 다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를 위하면서 독서 모임 거의 1타를 하고 있는 일타지. 대구 자신감이 엄청난 발언이십니다. 1타 파트너. 네, 인정입니다. 인정. 매회 그 마감을 하고 있는 오. 네, 아주 인기 클럽의 파트너. 네, 맞아요. 매 시즌 매진을 하고 근데 있죠. 그거 가만히 계셨으면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먼저 얘기를 꼭 거짓말하지 하시는 마세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저희를 좀 믿어봐요. 그래도 게스트 소개할 때는 다 그런 거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맞아. 진짜 저렇게 책 좋아하는 남자 안 돼. 경호님 그거 진짜 여실히 보여주지 마세요. 뭐요? 책 좋아하는 남자가 별로라는 명제를 맞아. 증명하는 인간이죠. 말만 지금 번지르르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안 읽어요. 계속 해주시죠, 소개를. 엄청 오랜만에 왔는데 네. 오자마자 스피커에다 대고 역정을 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독서 모임 파트너를 하고 있고 책을 아주 많이 읽진 않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깊게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진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왜 소개를 안 해요?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한동경이고요. 네. 저는 2타입니다. 왜 그러세요? 2타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2타고요. 그 말 하고 싶어서 소개 얘기를 했구나. 네. 나를 위한 데일리 필라소피 아, 모임의 파트너를 하고 있고 네네. 2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독서 모임 열 때마다 그 마감을 하시잖아요. 뭐 따로 비결이 있을까요? 그 버티니까 되던데. 맞아. 네, 맞아요. 저 동현님이랑 그 얘기 했었어요. 맞아, 맞아, 예전에. 맞아, 네. 맞아.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시즌은 그냥 일단 하는 거고 힘들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시즌 하면서부터 그냥 오래 하니까 눈에 익어서 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효율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역사와 전통의 교양이집사를 혜원님 모임. 네. 멤버로 참가했었던 안효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참가했었던이면 지금은 과거에는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역사 전통이 깊다 보니까 한 뭐랄까 800명 됐나 봐요. 기준치가 높으시더라고요. 네. 막 안 받아주던가요? 발제를 하면은 이제 반려를 하시기도 하고, 반려도요? 예, 반려도 당하고 이제 세상에나. 공개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는 방향성과 다르면은 예, 역시 1탄 달라. 예, 그런 고유의 색깔이 있어야지 네, 강원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입꼬리 올리지 마세요. 그거 전문용어로 개미 털기라고 하죠. 어떤 방향성이 맞지 않는 사람을 털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주식 용어긴 한데 여기에 네. 굉장히 적절하게 잘. 저는 반려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2타밖에 안 되나 봐요. 전 반려 안 하고 다 모집하는데 애초에 발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재밌네요. 시작부터. 일단 책 얘기부터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일단 책을 이번에 혜원님이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최은영 작가님 밝은 밤 최근에 제가 독서 모임 열었었잖아요. 네. 근데 책이 한 3년 후에 다시 읽으면 그 책에 대한 감상이 완전 달라지는 것 좀 여러분들 느끼실 때 있죠. 네. 제가 사실 이번에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독서 모임 파트너를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그냥 책을 읽던 거랑 좀 다르게 훨씬 글에 대해서 깊게 좀 분석을 하면서 읽는 게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최은영 작가님 글을 다시 읽는데 이게 지금 현대 한국 여성 작가들이랑 다른 포인트가 저한테 좀 느껴지면서 이분의 글이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밤은 이제 독서 모임을 열었었고 쇼코의 미소도 왜 이분 작품 중에서 초기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경원님이 그때 최은영 작가님 작품을 재미있게 읽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최은영 작가님의 책을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로 이제 입문했고 네. 두 번째 읽은 책이 밝은 밤인데 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읽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물의 어떤
깊은 내면을 잘 표현한 것 같았고 그런 그 표현하는 그 상황과 인물들의 심리들이 상당히 있을 법했어요. 그 현실적으로도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심리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문학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코의 미소를 한다고 하셨을 때 읽진 않았지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읽었는데 역시 저는 좋았습니다. 저 이번에 또 독서 모임을 제가 또 쇼코의 미소로 열잖아요. 근데 독서 모임 모시는 멤버분들한테 왜 이 책을 읽어야 될까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마다 뭐 나한테는 쇼코의 미소가 좋아도 누군가한테는 아, 이 책 그냥 완전 시간 낭비였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혹시 효율님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아까 책을 그렇게 달갑게 보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 요런 식으로 완전 제 취향과 다른 책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가 아니면은 저는 소설을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래서 도전하신 느낌.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연근을 먹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내가 연근을 억지로 씹어 넣는 게 좋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책도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취향이고 이 맞아요. 편식을 엄청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확증 편향이나 이런 게 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 결이랑 취향이 다른 책들을 읽어줘야지 그나마 조금 한쪽으로 쏠리거나 뭐 이런 거를 좀 뭐 혼모노가 되는 거를 좀 막아주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저런지. 바로 응용하는데요. 혜원님 아까 제가 말 끊어서 그런데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 그 책과 관련된 발제문을 저도 이제 써야 되잖아요. 발제문을 쓸 때 어떤 포인트 사람들한테 이 책을 왜 읽어야 되지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논문을 좀 뒤져봤어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 밟으신 분께서 쓰신 논문이 있는데 그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타인의 슬픔을 공감하기보다는 내 주변에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낀대요. 내 주변엔 저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공감을 하거나 연민을 베푸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은영 작가님의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분이 써주셨는데 최은영 작가님이 되게 잘하는 게 타인의 슬픔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잘 써주신대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불편하지만 공감은 일부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싫지만 텍스트를 통해서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슬픔이 있지 내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좀 일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슬픔의 윤리 교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슬픔의 윤리 교육. 그게 아무래도 최은영 작가님의 글의 힘인 것 같다라고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돼서 요거를 요렇게 좀 바탕으로 발제문을 쓰면 되겠다 싶어서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호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러셨잖아요. 다시 읽기 좀 힘들 것 같다고. 근데 사실 그게 저도 좀 그랬거든요. 계속 불편했어요 이번 책이. 근데 무시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은 가는데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거나 최은영 작가의 책을 뭐 다른 책을 읽는다고 하면 감정의 윤리의식을 좀 일깨우려고 읽을 것 같진 않아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제대로 공부는 안 하고 있지만 상담 심리학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사이버 그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 2학년까지 한 상태인데 네. 그래서 심리 공부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문학으로 내가 뭔가 심리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때 저는 최은영 작가를 이제 들 것 같고 근데 그게 제가 누군가한테 공감을 더 해주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어떤 지적 욕망에 의해서 그 작가의 책을 뽑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의 결은 좀 다른 느낌은 있죠. 지식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물론 지식적인 측면을 더 올리면 공감도 더 잘하겠죠. 근데 그거는 부가적인 저한테는 약간 부끄럽네요. 공감이 1순위가 아니라서 맞아요. 약간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긴 큰 부끄러움은 아니고 약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동경님 어떻게 접하셨나요? 저 읽고 울었잖아요. 쇼코의 미소요? 네. 근데 어제 제가 다 읽자마자 울었거든요. 네. 너무 슬퍼 이렇게 하면서 울었는데 되게 차갑게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세 글자에 좀 빡이 쳐가지고 어디가? 슬플 수도 있지 어디가? 저는 왜 슬퍼? 이거 슬플 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슬픈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 가라고 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꼈는데 타인이 그걸 못 느꼈을 때 오는 어떤 부정당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부정당한 느낌도 있고 경호님이랑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이 신경 쓰지 않을 때 무심코 나오는 그 차가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되게 신경 쓰면은 따뜻하게도 말할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디가? 이러니까 저 약간 저는 막 슬프면서 너무 슬퍼 이러고 있는데 누가 꽹가리로 제 머리를 치는 느낌인 거예요. 어디가? 이렇게. 그 세심하지 못한 것도 되게 동의를 하고 인정하는 게 제가 포켓몬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포켓몬 봐요. 게임을 뭘 이제 되게 하고 열심히 있었는데 하더라고. 편집 다 끝내고 업로드 딱 하고 포켓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슬퍼 이렇게 하길래 제가 거기에 이제 집중을 못 하고 발언을 한 거죠. 이거는 제가 타인의 말을 잘 평소에 안 듣는 저의 습관이 이제 나와 버린 거라서. 맞아. 그래서 그 슬픈 거는 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네. 표현이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 잠깐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케오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저자의 취지? 예, 그 부분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든 건데 요런 종류의 책이 앞으로 확실히 좀 수요는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너도 나도 다 리셋이 된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서로가 환경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했으니까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공감이나 뭐 이런 게 충분히 됐을 건데 솔직히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미 계층화가 다 나눠져 있고 계급화가 다 있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게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필요할 건데 이게 또 모르면 공감이나 이해를 못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 쪽에서 좀 많이 사회적인 기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저도 일단 책이 읽어보니까 너무 어둡더라고요. 어두운 데다가 뭐랄까 시점이 약간 뭐랄까 해줘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주인공이 쇼코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지금 나온 김에 요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소유가 생각보다 좀 평소에 부정적인 좀 스탠스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있는 데다가 생각보다도 훨씬 관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관찰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찰력이 부족한 관찰자 시점. 그렇다 보니까 그 관찰자라는 자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정도면. 그게 오히려 그런 효과가 쇼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경호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뭐랄까 좀 더 친근하거나 친숙한 듯한 효과를 준 것 같아요. 어리숙한 관찰자라는 장치가. 1인칭이 소유인데 이게 소유가 주인공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쇼코가 좀 더 주인공에 가까운 느낌이고 저는 살짝 괴리감이 좀 있었죠. 왜 소유가 아닌 다른 인물들을 더 우리가 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들을 궁금해할까. 서술 방식이 신기했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작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데미안, 위대한 개츠비, 뭐 면도날, 1인칭 관찰자 이 시점을 이 소설 속에서 뭐 어떻게 느꼈는지 또 더불어서 어떤 인물들이 와닿았는지 한번 얘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칭인데 왜 더 멀게 느껴질까가 저는 멀게 안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주인공이 쇼코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리뷰도 많았어요. 저는 근데 의외로 읽으면서 주인공이 쇼코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긋나게 만들려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저는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해하고 아까 어리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되게 똑똑하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다 어리숙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꼬집어냈고 소유는 다행히 그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때 일본에 가서 쟤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느꼈었던 게 가짜는 그 순간을 본인은 캐치를 한 게 다행이지 사실 그건 못 깨닫고 지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어긋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되게 의도적으로 잘 설정했고 소유랑 쇼코 중에서 저는 둘 다 감정이입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 되게 잘 쓰여진 소설의 특징은 읽을 때마다 이입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건데 아무리 관찰자 시점으로 써도 소유한테도 충분히 감정이입할 수 있고 관찰을 하고 있는 쇼코나 이 소유의 할아버지한테도 저는 충분히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소유한테 조금 더 감정이입이 많이 됐는데 다음엔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소유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느끼면서 읽으신 거죠? 네. 혜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동경님이랑 완전 똑같아요.
소유가 완전 지극히 한국적인 감성이라고 전 느껴졌어요. 음. 그래서 소유에게 그리고 전 사실은 저를 많이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모습들을 꺼내가지고 극대화시킨 인물이 소유 같았어요. 그래서 소유를 보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됐고 소유가 밉지도 않고 어리숙한 모습마저도 저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게 사람 사는 거지 않을까라고 좀 편하게 느꼈고요. 오히려 저는 쇼코가 퇴폐미가 좀 너무 낭낭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너무 일반적인 평범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 주변에 쇼코 같은 인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본 문학에서 표현을 하는 퇴폐미를 좀 봤다고 느꼈어요. 예전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쇼코를 이게 이미지화했을 때 예전에 뭐 유명했던 일본 만화도 있잖아요. 나나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퇴폐미가 좀 느껴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쇼코를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게 조금 저는 오히려 더 놀라웠어요. 저도. 책 제목도 쇼코의 미소잖아요. 맞아요. 소유의 미소가 아니잖아요. 네, 네. 주인공이 아니라는 느낌이 더 커요. 저한테는. 쇼코의 미소라는 제목을 딱 만들어 놓고 소유의 시선으로 자꾸 쇼코를 기대하게 만들고 호기심 있게 만들어 버리니까 작가가 의도적으로 쇼코를 소유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만든 듯한 느낌이 딱 깔려 있거든요. 만약에 쇼코가 주인공인데 쇼코가 1인칭으로 저희가 따라갔다면 네. 쇼코의 반전미를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쇼코가 갖고 있던 그 이중성, 모순된 감정들 소설 초반부터 우리가 독자들이 깨달았을 거니까 서브 주인공인 느낌의 소유를 그렇게 쓴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소유가 공감이 되기는 했지만 주인공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시기 질투심이 많아요. 사랑할 수가 없는 캐릭터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저도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는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고 같이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유는 그런 것보다 타인을 더 이제 뭐 깔아뭉개는 듯한 사랑하기에는 조금 벅찬 캐릭터 중에 하나다.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가 주인공 갖고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좀 신기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연민도 느끼고 안타까움도 느끼고 대단함도 느끼고 본인이 어느 정도 필터나 렌즈를 끼고 쇼코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걸 이렇게 드디어 깨달았구나. 근데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구나. 거기에 이제 되게 공감을 크게 느꼈죠. 소유를 또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인의 어떤 슬픔을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는 데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근데 그렇겠지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놀랐다라는 문구가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더 싫어하려나 본능적으로 그런 걸 느낀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막 계속 상기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못된 사람이지. 그걸 그런 저의 감정을 인지를 했으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음에는 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감정이 좀 사납게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잘 다스려야겠다 이런 서술 구조가 좀 있었다면 전 소유를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소유는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옆집에 살던 그 남매가 있었어요. 이거 언니가 저랑 1살 차이가 났는데 저랑 엄청 친하게 지냈거든요. 이게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일인데 그 집 아저씨가 본인 아들,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조금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집 애들이 둘 다 말썽꾸러기여가지고 아빠가 되게 혼도 잘 내고 이랬는데 그 집 아저씨가 저를 좀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한 번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딱 지나가면서 너는 남의 집 아빠한테 예쁨 받아서 좋겠다. 이랬어요. 저는 사실 소유를 보면서 그 생각을 좀 그 어릴 적에 그 장면이 생각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가 사실 아버지도 부재하고 엄마는 이제 먹고 사느라 너무 바쁜 사람이고 할아버지가 소유에게는 되게 감정 표현이 좀 부정적이거나 없었거나 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쇼코를 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유가 내심 엄청 부럽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사랑과 말이 필요한데 쇼코한테만 저렇게 다정다감한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서 내심 쇼코가 너무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그때가 고등학생 1학년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라던가 내가 얘를 얄미워한다는 것 자체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사실 자기 감정을 못 다루다가 20대가 되어가지고 내심 그래도 나의 어릴 적 추억을 가지고 쇼코를 보러 갔는데 쇼코를 보면서 놀랍고 연민도 느끼지만 내가 어릴 때 묵혀뒀던 그 못난 감정이 그때 불쑥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얘한테 무심결에 상처를 준 거죠. 근데 소유가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화들짝 놀라거나 내심의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유가 쇼코한테 살짝 좀 위화감을 느낀 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랄까 쇼코가 되게 소유한테는 조금 솔직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편이었는데 본인 가족들한테는 그렇지 못했고 근데 이게 본인은 느꼈을 거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뭐 소유가 생각하기로는 쇼코가 자꾸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한다거나 뭔가 좀 거짓말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걸 계속 혼자 내심 생각하다가 일본 갔을 때 이제 그게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대목도 있잖아요. 쇼코가 와세다 대학 붙었는데 뭐 할아버지 병원 때문에 포기했어라는 대목도 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병원 가서 본인이 포기할 정도면 할아버지가 되게 뭐랄까 안 좋아야 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할아버지는 되게 쇼코보다 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계시고 정작 쇼코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랄까 우울증이 극도로 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느낀 것 같아요. 소유 입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뭐 너 도쿄 못 갔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본인이 그간 쌓아왔던 너 좀 평소에 쎄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좀 확실하게 느낀 것 같다. 너 그동안 구라 쳤었네. 이 거짓말쟁이. 그게 팍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게.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상처 안 줘도 되는데 상처를 소유가 쇼코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쇼코의 위선적이라거나 좀 거짓된 모습을 소유는 계속 본인이 혼자 정리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느끼고 보고 있었는데 그걸 가서 직접 봄으로써 이제 완전히 확실시 해버리고 너 이상한 사람이다. 더 좀 서스름없이 대했던 거 아닌가. 쇼코의 미소를 보고 그 미소를 미소로 안 받아들였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이제 효율님 해석이 아니라 되게 안입곱게 보는 가족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쟤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안입곱게 봐서 그 미소를 미소로 못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일본에 가서 미소 짓는 사람이 사실은 미소를 못 짓는 사람이네 한 걸 보자마자 그 감정이 폭발한 그때까지 내가 불편했던 게 해소가 되는 그 불편함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미소에 대한 얘기를 차갑게 느껴졌다고 마무리가 딱 지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불편함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모르는 위화감을 또 느낀 게 아닐까? 그때 제가 좀 느껴가지고 다시 보니까 아까 효율님 해석이 저한테 와닿긴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쇼코의 미소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전반적으로 이 쇼코의 미소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책 안에서. 저는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쇼코가 미소를 짓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정말 기뻐서 짓거나 뭐 정말 고마워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예의상 짓는 미소 같다라는 느낌을 받다가 뭐 나중에서야 뭐 아무튼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쇼코는 고등학생 때 그런 미소를 지은 게 그때부터 우울증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유일하게 눈치챈 게 전 소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유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도 저는 쇼코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유가 그래서 그 쎄함을 우울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를 채고 있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난 하나에게 도쿄로 가지 못했다는 쇼코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갑자기 생겨서 일본을 덜컥 찾아가서 그런 이때다 싶어가지고 느꼈던 쎄함을 풀어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쇼코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나를 알아봐준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 너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난 너가 꼭 도쿄에 갈 줄 알았다. 이렇게 있을 줄 몰랐다 하니까 쇼코가 되게 심플하게 맞아 나 겁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보기에는 되게 상처 주는 물론 상처를 주려고 했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근데 쇼코 입장에서는 나를 아직까지도 알아봐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 쇼코가 이제 우울증 약발이 좀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그 쇼코의 미소를 봤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쎄하게만은 느끼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럼에도 변함없는 쇼코의 미소를 보면서 아 내가 이제야 변함없는 쇼코를 제대로 볼 수 있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계속 막 이런 쇼코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둘 다 이제 혼자구나. 같은 처지잖아요. 둘 다 할아버지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소유가 그 미소를 보고 쎄하다는 느낌을 했잖아요. 서늘하다고 하죠. 서늘하다. 그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쇼코가 변함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계속 어떤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게 여전하다라는 거. 우울증 그 자체가 그냥 얘 그 자체인 거야 그냥. 그래서 얘가 우울증을 갖고 있든 쎄하든 뭐든 간에 쇼코는 그냥 쇼코이고 얘가 그대로인 거를 내가 또 한 번 그냥 인지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좀 비슷하게 봤는데 음. 그냥 소유한테 쇼코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소 하나도 진심으로 좀 유쾌하거나 단순하지 않은 사람. 근데 그게 시종일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쇼코랑 소유 둘 다 사실 둘 다 서로를 진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둘 다 좀 거짓됐고 사실 그 거짓된 건 쇼코가 조금 더 심했죠. 그래서 쇼코는 그냥 진짜로 웃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어색하게 웃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미소를 서늘하게 바라보는 건 아무래도 소유의 태도겠죠. 그래서 그 우리 미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책의 제목이 쇼코의 미소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최은영 작가가 포인트로 두고 싶은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소라는 것만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둘은 그 미소 하나에도 엄청 많은 감정과 사연과 글과 편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책 자체가 왜 공감이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과 관계에 대한 글들인데 우리가 진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애쓰지 않으면 그 미소 하나도 사실은 이게 매끄럽거나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남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마지막에 서늘하다는 표현이 저는 경고로 받아들였는데 네. 그거는 혹시 어떤 경우? 어떤 공격 경우? 거고요. 공격에 대한 얘기 불안이에요. 여전히 취약하고 있다. 아 취약하다. 취약한 상태다. 뭐 도움이 좀 필요한 상태다. 그거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걸 서늘하다는 표현을 쓴 거는 되게 감정적으로 날카로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하나의 경고나 엄청 큰 위화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인 거를 표현하려고 그렇게 서늘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게 저는 일단 와닿진 않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헤어짐으로써 아 둘이 이제 다시는 안 보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막판에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좀 더 솔직하게 털어냈잖아요. 아무리 이제 우울감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교감이 좀 생기면은 교감이 생긴 상대가 아무리 뭐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걸 느끼더라도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있다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그대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유 입장에서 쇼코를 계속 볼 생각이 있었다면은 소유가 서늘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진짜 그게 뭔가 만감을 표현하고 있는 숨기는 게 많은 미소를 쇼코가 계속 짓고 있더라도 소유가 서늘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조금 더 미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 예, 근데 마지막에도 끝까지 서늘하다고 말한 것은 결국 둘은 끝까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이거는 도달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이제 서로의 마지막을 봤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성장 스토리였다면은 마지막 미소가 서늘했다라고는 묘사를 안 하지 않았을까 저도. 전형적이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둘은 전형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둘 다 친구가 없고 일단 가까운 사이 중에서는 친구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처럼 서늘하다는 말이 애초에 쇼코도 소유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친구고 소유도 영화 감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아버지의 뭐 장례식이든 뭐든 간에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었음에도 똑같이 쇼코를 그때처럼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거기에 좀 더
더 많은 의미를 느꼈어요. 그래도 서늘하다는 표현 자체가 할아버지로 인해서 서로가 오해했던 부분들을 이해하고 부둥켜 안고 그런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늘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라면 둘은 서로 부둥켜 하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타인으로 남아있고 그거를 이제 서늘하다는 표현으로 쓴 것 같고 그렇다 하면 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나아짐은 크게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로가 이해했다면 서늘하다는 표현을 안 쓰지 않을까. 근데 이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늘했고 그때 친해졌어요. 그리고 음. 수많은 인연들과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서늘하게 옆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의뢰 생각하는 성장, 뭐 친구, 뭐 오해를 풀고 우리가 합일되고는 이 두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펜팔도 소유가 선을 그었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편지 쓰기 싫다고. 스카이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라. 그거는 확실한 감정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 더 이상 너랑 편지하기 싫다. 이것도 귀찮고 왜 해야 되냐. 소유는 계속 마지막까지 그 감정이 잔존한 게 아닐까. 그래서 서늘하다는 표현이 가까운 것 같고요. 둘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둘은 안 만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안 만나는 게 베스트죠. 그러면 이 서사 구조가 둘 관계의 회복이나 둘 관계의 오해를 푸는 서사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가 있었지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읽었지만 그건 되게 피상적인 것뿐이고 그 내면의 역학적인 구조로서는 전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우리가 서로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타인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서늘하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닐까. 근데 되게 영향력 있는 타인이라고 생각해요. 동경님의 그 시선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쇼코처럼 우울하거나 저렇게까지 막 깊은 사연을 가진 친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좀 깔려있고 되게 시니컬한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겉으로 보면은 회사 생활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쁘고 뭐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내면이 사실 되게 어두운 애예요.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하냐고 물으면은 인간적으로 친구로서 사랑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친구한테 그 친구를 묘사할 때 항상 걔는 조금 어렵지, 차갑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 특유의 풍긴 그 바이브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소가 정말 따뜻하고 밝을 수도 있지만 사람 자체가 좀 이런 미소가 서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그 친구 보면 그게 느껴져요. 이해했습니다. 네. 쇼코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서늘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미소를 지었던 그 순간이 살짝 서늘했다 그렇죠.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아무리- 제 미소는 항상 서늘해. 네, 맞아요. 나는 근데 서늘한 거 그래 쇼코지 이렇게 하고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은 편지가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얘기해 주세요. 편지. 근데 편지라는 매체가 음. 진정성 있는 소통의 수단은 맞거든요. 음. 근데 저는 약간 좀 너무 과잉 감정화되거나 좀 딥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엄청 고르고 골라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쓸 때 좀 그런 부분을 주의해요. 그 순간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맞아.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진심까지 막 다 빡빡 긁어서 쓰는 거 아시죠? 맞아. 또 밤에 쓰잖아 편지. 이 여자라 저런가? 밤에 쓴 거 아침에 꼭 읽고 보내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너무 과해지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한 장 쓸랬는데 막 3-4장 쓰고 아침에 읽어보면은 아이고 뒤에 거 빼도 되겠다 싶고. 갑자기 편지 쓰다가 알죠? 내 감정에 내가 취해가지고 눈물 나는 거. 맞아. 그러다 일기가 된다. 맞아. 우리만 그런가 봐. 공감을 안 하네.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편지가 주는 어떤 힘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머리로만 아는 말이라서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편지에 대해서 공감을 크게 하지 못하는 저에 대한 어떤 지난 날들 약간 아쉽긴 하네요. 편지라고 하면 이런 말 하기는 좀 되게 주제 넘지만 낭만적이잖아요. 그 낭만을 좀 갖고 있는 시간이 저한테 있었으면 향수 적거나 뭐 하진 않을까? 군대 있을 때 근데 편지 안 써요 남자들은? 친구가 있어야죠 뭐. 효일님은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친구 편지 있으셨나요? 얘기를 하기 전에 친구 있냐 없냐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다. 효일님은 친구 있으신가요?
저의 아슬아한 이 말을 왜 넘어가시죠? 군대 있을 때 확실히 그 편지를 좀 편지를 많이 쓰긴 주고받기는 했는데 음. 편지가 뭐 좀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아.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은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주변에 하지만 아. 전 봤는데 여친 전 남친 편지 들켜가지고 그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쎄하게 전화를 받던 나의 여자친구가 편지가 왔다. 그런 거 어떤 말이 쓰여져 있을까? 그래서 뭐 결혼하오니 그게 어쩔 수 없이 편지 같은 경우는 뭐든 간에 모으더라고요. 모으게 되는데 제가 아시는 뭐 결혼하시는 분도 전 여친과의 편지들을 이제 모으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그거를 본가에만 놔두고 있는 거죠. 결혼한 집에는 못 들고 가는 거죠.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려서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카드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휘발성이 또 필요하다. 저는 굳이 꼭 없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쇼코의 편지를 통해서 연인 관계 판도라까지 제가 이어본 적이 없네요. 생각을. 저는 근데 이제 저도 편지를 많이 쓰고 이런 쪽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래서 편지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텍스트로만 이제 바꿔서 이게 적용을 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텍스트가 감정을 가리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단순화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업무를 할 때 소통하는 방식이 뭐 대면이 있고 유선이 있고 이제 텍스트 이제 메일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메일링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메일링이 제일 탈이 없어요. 감정을 가장 배제하게 되고 증거가 또 되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걸 보고 느낀 거는 텍스트가 확실히 좀 감정이 제일 안 드러나는 것 같다 오히려. 그래서 반면에 저는 유선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순간의 감정들이 말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대화를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순간의 그런 감정들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편지가 좀 더 진정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들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대화할 때는 숨기고 싶더라도 눈빛이나 표정에서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텍스트는 그걸 숨길 수 있고 표정보다도 좀 더 잘 통제해서 이제 연극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쇼코의 편지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렸죠, 걔가. 보통 두 통의 편지를 동시에 보내면서 다른 언어로 썼다는 거는 번역본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같은 사건을 두고 편집을 해서 정반대의 감정을 가진 편지로 한 집에 두 사람한테 보낸 거잖아요.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기반. 아니요,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제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이렇게 있으면 그 둘이 섞이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특성을 되게 잘 살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택적 자기 노출을 편지로 한 것 같아요. 일단 쇼코는 할아버지에게는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소유에게는 어두운 얘기를 하고 선택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자기 감정을 노출하고 그런 거 보면 일단 자기 기만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활용했다 정도로 좀 보고 있고. 자기 기만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나는 솔직하지. 솔직한 모든 감정을 다 적었는데 편집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쇼코한테 제일 솔직했잖아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가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쇼코가 그 편지를 다 모아뒀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감동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이번 책 보다가 이게 저자가 쓴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외국어를 의도적으로 그런 장치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랑 일본어. 그래서 저자 생각으로는 모국어를 쓰면은 조금 솔직해지지 못한다.
그거를 본인이 그 의도한 장치라고 했는데 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딱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 쇼코는 일본어로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으니까 아, 솔직하지 못하게 쓴 거고 할아버지는 일본어로 이게 쇼코한테 편지를 썼으니까 또 할아버지는 또 쇼코한테 진심이었던 거고 그리고 쇼코랑 소유랑 또 서로 솔직할 수 있었던 거는 서로 또 외국어로 썼기 때문이고 이제 그거를 그런 장치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 똑똑하군. 작가의 그 생각은 공감하기는 어렵네요. 저도요. 안 와닿아요 일단은. 어.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영어로 대화를 크게 안 해봐서 그런가?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진짜 친한 사람한테는 말 못하는데 그냥 오늘 한 번만 보고 말 사람인 독서 모임 가서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그거는 지점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모국어 뭐 외국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리 가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것 그 같은데요? 거리감을 언어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더 거리감이 가까운 언어가 모국어잖아요. 언어로 거리감을 표현했다. 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네.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별 말씀입니다. 일단 편지 자체에 대한 속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편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주는 미디어 매체와는 되게 대조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심리적 안정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제가 뭐 편지를 써본 적이 없지만 감히 유출을 해보자면 쓰고 보내놓고 당장 피드백이 없는 게 편지니까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도 있어서 뭐 편지로나마 좀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슬프다고 한 이유가 저는 이 편지랑 할아버지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이 할아버지가 쇼코한테는 되게 솔직하게 200통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손녀를 볼 때는 직접 한 번에 가잖아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기약 없이 전화도 안 받는 손녀 만나러 딱 한 번 가서 막 솔직하게 다 얘기는 못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원의 말을 딱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서로의 진심을 알고 둘 다 막 빗속에서 울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게 슬프다고 사실 표현은 안 하고 싶은데 슬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부재하고 나서야 소유가 할아버지의 마음이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재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전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게 쇼코의 미소, 책 제목도 쇼코의 미소고 발제도 거의 대부분 쇼코랑 소유 이야기인데 저는 제가 할아버지랑 있었던 기억이 개인적으로 강렬하기도 하고 제가 편지를 보내본 경험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할아버지랑 편지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유랑 쇼코 뭐 잘 살겠지 싶어요 저는. 뭐 저도 사실 소유 할아버지가 더 좀 음.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일단은 일본어를 이렇게까지 유창하게 구사하시는데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일단 그런 게 궁금하고 사실 소유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려고 안 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게 있어서 마지막에 돼서야 이제 사실 할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을 안 줬던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대목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사실 소유도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셨던 거고 근데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또 할아버지였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가 돼주고 싶지만 아버지가 돼주지 못한 그런 정도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예, 뭐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실 맞아요. 오히려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쇼코한테 되게 할아버지가 편하게 드러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게 왜 그런 말 아시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나 손자를 더 예뻐한다. 맞아. 그게 왜냐면 부채감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쇼코한테 그런 부채감이 없어서 그렇게 편하게 예뻐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쇼코를 예뻐했을까가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뭔가 아버지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없이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만 있었는데 딱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국어라는 그 장치도 이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한국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와 대화하는 거랑 다르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나를 보지 않고 그냥 갑자기 다른 세계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다 맞아. 보니까 좀 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드는데 할아버지가 일본어를 쓰니까 할아버지인데 또 일본어를 쓴다. 그러면 일본의 어떤 억압에 의해서 일본어를 되게 잘 쓴 게 아닐까라는 상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일본인인 쇼코를 되게 잘 받아주는 거 보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만 해석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으로부터 뭐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분출할 수 있는 출구였지 않을까요? 왜냐면 편지에 막 그림도 그렸잖아요. 맞아. 나는 원래 방랑하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뭐 이런 것도 쓰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무뚝뚝하신 편인데 다정하거든요. 근데 무뚝뚝해요. 말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말이 많으신 편이 아니라서 제가 말이 느렸어요. 4살 정도 돼서야 말을 그나마 좀 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고모가 호주에서 진짜 혼자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고모랑 연락을 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메일 한 거를 고모가 이 쇼코가 할아버지의 편지 200통을 다 모아둔 것처럼 고모가 그걸 다 프린트해서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거의 제 육아일기예요. 그게. 그 포인트에서 전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다정한 사람이 아닌데 딸이 멀리가 있어서야만 둘이 통화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통화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메일로 해서야 그제야 이제 진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그때 막 컴퓨터 좋은 거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 막 바꿔주고 이랬거든요. 그걸 계속 이어가려고. 쇼코가 할아버지에게는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그 소유에게는 어두운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쇼코에게는 자신의 어두운 얘기를 하고 소유에게는 뭐 되게 지지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맞아요. 난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까짓 거 뭐 멋지다 하면서 생각한다 하면서. 그 말 덕분에 이때까지 그 뭉개진 자존감을 갖고 있던 소유가 좀 해방감을 느낀 것도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어떤 평범함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 덕에 어떤 영화 감독이라는 미완의 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좀 타이밍이 좀 늦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네, 거의 뭐 근데 뭐 끝에 끝까지 있으니까 30밖에 안 됐지 않아요? 맞아요. 네, 할아버지는 죽음 앞두고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나이가. 그렇게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몇 년밖에 못 살고 갔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늦게 알아버렸으니까 뭐 소유는 짱짱하지만 둘 관계에서의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니까. 그래서 가족에게도 어두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영화 감독을 꿈꾸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좀 잘 안 되네요. 그래도 노력해 보려고요. 뭐 이런 얘기를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서라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김구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부인과 이혼하기 전 이혼하면서 하면서지 전인지 모르겠는데 가족은 밥은 같이 먹어야 된다. 밥은 같이 먹으면서 그때라도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대화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은 밥을 먹을 시간을 좀 내서라도 대화를 맞아. 해야 된다. 밥정이 진짜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왜 근데 영화 감독을 장래 희망으로 했을까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쇼코가 한 말은 자국을 남긴다 하면서 쇼코랑 같이 영화 빌려봤던 장면이 나오면서 쇼코가 너는 영화 감독이나 작가가 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흔적과 그냥 본인 스스로도 약속을 했다고도 나오거든요. 나는 감독이 돼야겠다. 저는 일단은 여기서 느낀 게 인물들이 전부 다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단 단순하게 당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조차도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발현된 것 같아요. 소유 같은 경우는 뭐 영화를 뭐 제작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본인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뭐 할아버지도 그림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그리고 쇼코도 보면은 우울증인데 자기가 다 그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 자기 표현에 대한 뭐 뭐랄까 결핍, 뭐 갈증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것조차도 좀 의도한 설정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이게. 예. 저는 소유의 어떤 특이한 가족 관계가 영화 감독으로 이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릴 때는 사랑을 크게 못 받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소유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표현 욕구라든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쇼코의 그 한마디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가 영화 감독이 아닐까 하는 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안 좋게 좀 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되게 자유롭고 활기찬 사람이야. 다른 사람 회사 생활하는 거 되게 답답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랑 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존감을 계속 채워 나가려고 하는 게 그거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결국은 소유도 할아버지랑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쇼코랑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감독 꿈을 접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되고 싶었던 건 영화 감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화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해소가 돼 버렸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 영화 감독이 전 소유의 마음을 더 사납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능이 없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쇼코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들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와세다대 붙었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포기했어. 그것조차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울증이라서 해롱해롱 하는데 뭐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표현하세요. 저한테는 그 미리 발제문 보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아, 그 쇼코 보고 구라핑이라 했어요. 얘는 구라핑이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게 뭐 본인의 방어 기제에서 당연히 네. 발현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어디까지가 진짜 진실이었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 좀 궁금해서. 쇼코의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없는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에 서늘하다는 표현부터 그렇고 뭘 믿을 수 있는 장면이 없지 않아요? 뭐가 있죠?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전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이 거짓말을 고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기꺼이 믿을 거예요. 그 수고로 나를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게 거짓말일지언정 유지만 해주면 그 유지한 노력을 저는 애정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는 보통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가면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 거짓말이고 그거를 안 들키고 싶은 거는 내 가면이 벗겨질까 봐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그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상대방을 위한 마음일까? 라는 거에 의문도 있지 않아요? 의문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게 나에 대한 애정이겠거니 애정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잘 보이고 싶어서든 뭐든 간에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끝까지 고수해요. 웬만하면 나 그때 그거 거짓말이었어 라는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말을 안 해야 하기도 하고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게 있다면 끝까지 저는 그걸 좀 고수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별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사람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변함없이 있어주고 싶은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저는 일관성 있게 뭔가 쭉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코가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전 상관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었으면 우리 할아버지랑 엄청나게 편지를 하는데도 나한테는 이런 마음까지 드러내주는구나에 되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대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게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라는 음. 어떤 질문을 던져주셨잖아요. 음. 할아버지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 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음. 그럼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 대상이 음. 소유로 옮겨왔다는 느낌이 컸어요. 그 마지막에 서로 부딪혀갖고 나는 이런 일을 시작을 했어 라고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소유는 그게 서늘하다라는 거를 느껴버렸고 거기서 오는 위화감, 일종의 독자로서 하여금 이것도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어떤 장치로도 쓰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는 존중해 줘야 될 건가, 아니면 쇼코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같이 해결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도 좀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쇼코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관계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파서 안 아프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거짓말하네? 그럼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한테도 뭔가 죄책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때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갔구나. 모른 척하고 넘어갔구나. 거짓말에 대한 거는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쇼코는 사실 소유나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짓말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게 자기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 쇼코 할아버지가 왜 옆에서 눈물 짓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목숨까지도 살리려고 애쓰던 저 사람들한테까지 상처를 줄 정도로 쇼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이거는 타인을 대하는 것보다는 얘가 지금 자기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서 거짓말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 이 표현이 조금은 뭐 실제로 이런 지금 이제 뭐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쇼코만 놓고 보자면은 사실은 자기 삶을 지금 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남한테 거짓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쇼코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뭐랄까 해소하지 못한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둘이 배경이 비슷하잖아요. 일단 둘 다 첫 장에 얘기했던 게 조금 뭐라지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바다를 검게 빛난다 뭐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바다를 되게 또 변두리 또 이런 식으로 또 묘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일단 둘 다 어촌마을 촌 출신인 거를 되게 부정적인 배경으로 일단은 둘 다 서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보통 자매 결연을 한다는 거는 뭐 급이나 위상이 어느 정도 비슷한 뭐 도시나 학교끼리 자매 결연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 얘기는 쇼코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배경 서로 살던 배경이나 동네도 완전 비슷한 둘 다 똑같은 촌 사람이라고 봐야 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쇼코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뭐 더 크고 넓은 데로 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둘 다 그 큰 도시에서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이나 희망이 되게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어쨌거나 소유는 그 상경을 했잖아요. 상경을 했는데 쇼코는 끝까지 상경을 못했어요. 이게 약간 좀 다른 작품들을 봐도 그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상경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지방에 그냥 남아 있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잘 없는데 일본은 가만 보면은 예, 그 동네나 지역에 남고 막 뭐 요렇게 하는 걸 많이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서 오는 서로 문화적인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흥미로웠고 어쨌거나 결국은 소유는 하고 싶은 건 다 일단은 해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거고 쇼코는 끝까지 거기에 대한 도쿄 생활을 해보지 못한 도쿄로 가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것도 계속 안고 있는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쇼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스택이 좀 계속 쌓여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미소에 저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미소를. 그래서 쇼코는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스택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예, 뭐 그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저는. 예. 일본 한국 문화 비교하면서 하니까 엄청 좋아하네. 되게 저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소설을 제가 두 번 세 번 보면서 이런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와닿는 해석이에요. 와닿는 해석이고 제가 평소에 이해하는 그 일본의 어떤 특유의 문화랑 상당히 매치가 잘 돼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아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장인 문화가 되게 강하잖아요. 음. 뭐 예를 들어 진짜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우동 장사를 하시는 네. 아버지 밑에서 건장한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 아들은 도쿄의 상경에서 대기업을 가고 싶어. 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상경을 하려고 하는 아들을 말려요. 왜? 자기 우동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2대 3대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싸우죠. 나는 지금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나를 막냐.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죠. 동네 사람들이 이 우동을 못 먹잖아. 이런 문화예요. 일본은. 아. 정리가 안 되네요. 저는 아까 효율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둘이 배경이 되게 비슷하다까지는 거기까지는 같이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소유가 쇼코를 보면서 나랑 되게 비슷한데 반대 지점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의 미소가 거짓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얘도 지금 기분 안 좋은데 잘 웃고 나랑 똑같은 할아버지를 보는데 되게 유쾌하게 잘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쇼코한테 보여주는 건가 하는 지점이 생기면서 질투도 난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러면서 소유가 쇼코를 보면서 얘는 쇼코가 그러거든요. 난 도쿄로 갈 거야. 서울, 베이징, 파리 다 갈 거야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봐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러면서 쇼코의 말은 뭐 어느 방식으로든 자국을 남긴다 하면서 저는 얘가 쇼코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난 너무 인정받고 싶었다. 정신적인 허영심이 있었고 얘가 편지를 안 하니까 갑자기 공허함이 들었다. 이 공허함 때문에 얘는 서울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뭔가 얘가 도쿄로 가고 싶어 했고 난 얘를 너무 좋아하고 연애 같은 우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 혼자서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서울까지 갔는데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영화 일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영화 일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는 쇼코와 할아버지 그 관계 그거를 어느 정도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눈을 가리고 봤던 그 세상을 조금 더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때 당시에 쇼코와의 인연에서 조금 연장선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제는 좀 접어도 될 것 같다 해서 접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쇼코는 그런 일본 문화에서 자란 아이 치고는 굉장히 당돌한 아이였는데 결국 못했으니까 본인 딴에는 할아버지 때문에 도쿄로 못 갔다는 굉장히 일본에서는 그러면 인정할 만한 변명이었겠네요. 할아버지 투석 때문에 못 갔다는 굉장히 좋은 합리화하기 좋은 변명거리였다고 생각하네요. 이게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지역 이동이 쉬운 게 어쨌거나 6.25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어. 6.25로 통해서 모두가 다 뒤섞여 버리고 너도 나도 리셋이 돼 버리고 해버리니까 지역 간 이동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제약이 없고 자유로운 데다가 그 뭐랄까 뭐 한 곳에 정착하는 거를 별로 뭐 사회도 엄청 급격하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치나 이런 걸 중요하게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걔들이 전란을 겪었던 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하여튼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고 그 전국 시대 때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지들끼리 싸운 역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걔들은 그 뭐랄까 그 지역 거점이 되게 강한 동네라서 우리나라보다 가부장제가 엄청 심한 나라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메이지 유신 때 아예 가부장제를 국가 간으로 그냥 지정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부모의 귀속이 되는 시기라서 타 지역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제 그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얘들은 문화적으로 아예 그게 타 지역 이동이 힘든 환경이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갈증이나 좀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고 그나마 쇼코는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이게 여기는 전형적인 또 일본 가정이 또 아니었으니까 또 그렇게까지 가부장적인 환경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랑 고모는 또 어쩔 수 없이 고모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쪼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쇼코는 조금 더
다른 일본인들에 비해서는 생각은 개방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예, 뭐 그렇게 생각되네요, 저는. 예. 일본인들이 이름 안 부르잖아요. 성으로 부르잖아요. 아. 그런 것도 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진짜? 되게 친하면 이름으로 불러요. 아. 그게 성으로 희귀한 성일수록 좋은 집안이다. 이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게 좀 심하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던 게 저는 이제 간호사니까 우울증을 아는 순간 얘를 환자로밖에 볼 수가 없는 지금 지점인데 저는 얘가 개방적이라서 큰데 가고 싶었다고 생각 안 해요. 얘가 편지에 보면은 내가 도쿄로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울증이 딱 오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사람이 우울해지면 용기가 필요해요. 죽을 용기. 근데 그 용기가 일상에서는 안 나요. 왜냐면 일상은 이미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데 가고 그러니까 막 야망이 있어서 큰데 가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 야망 속에 커리어적인 야망도 있지만 죽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소유는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이동이 쉽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서울 가기 쉬운 서울을 가야만 하는 생각. 지역 거점이 없기 때문에 서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되게 다양한 고향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방에서는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소유는 어떻게 하다 보니 한국 정서에 맞춰져서 큰 데로 가야겠다 해서 그냥 서울을 가게 된 거고 쇼코는 한국 정서에 맞춰서 야망을 가지고 싶어서 딴 데를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는 낼 수 없던 힘을 내기 위해서 다른 데를 가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화적인 거 들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저도 일본 문화 반영하면서 소설을 읽진 않았거든요. 그 당장 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만 봐도 거기 뭐 미츠하가 자꾸 도쿄 생활을 꿈꾸잖아요. 도쿄 가면은 내가 뭘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카페도 가보고 싶고 뭐 그런 식으로 꿈꾸는 그런 걸 묘사를 되게 여기저기 많은 작품에서 일본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뭐 저도 하이큐 보는데 하이큐 보면 도쿄에 원정 경기 하러 가면서 제 시티보이다 이러면서 총구석 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쿄에 갔다고 시티보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문화가 있나 보다 싶죠. 저는 오랜만에 팟캐스트 녹음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제가 다른 책 최근 한 2, 3년 정도는 계속 머리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책들이었는데 이 책들을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느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정신 없었고 정말 어수선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 합니다, 저희. 근데 오늘 되게 어수선했던 것 같은데 되게 어수선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고 회원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고요. 효율님 자주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영영 가시는 건지 잠깐 가시는 건지를 여쭤본 거여서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님 오늘 어떠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덕분에 저도 이렇게 이색적이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만 이제 이게 책이 단편이잖아요. 단편이라서 뭔가 좀 개인적으로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고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좀 남는 네. 그럼 다음번에 와서 조금 한 번 더 하면 되죠. 원고를 못 썼다는 말이 어떤 이제 발제가 있으면은 이제 준비를 그쵸 이제 제 소스를 최대한 어떻게든 낑겨 넣어 가지고 좀 뭘 만들어 보려고 하려면은 그냥 머리에서 순발력으로 안 나오니까 일단 큰 틀에서 원고는 쓰고 나를 위한 할 때도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랑 다르네요. 본인만 프리스타일로 다니시는 거예요. 프리스타일로 말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프리스타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되게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혜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쇼코의 미소를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 원래 사실 독서 모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동경님의 시선을 좀 받아서
아, 내가 쇼코를 조금 더 음. 다른 시선으로 봐줄 필요가 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너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음. 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좀 여실히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님의 그 시선도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약간 감정적인 걸 확 깨고 다른 시각을 완전히 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재밌었어요. 칭찬이에요. 혜원님이 표현하는 효율님은 언제나 뭔가를 깨고 부수고 그래서 쇼코의 미소로 음. 팟캐스트 진행했고요. 다들 맞아요. 뭐 더위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